여러분 반갑습니다. 삼국지 목차를 따라가며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시간입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유비에게도 좋은 일이 찾아오겠죠. 한편 장소와 주유의 도움으로 손책의 기업을 이어받은 손권. 손권은 손책이 예견한 것처럼 인재를 끌어모으는 힘을 발휘를 합니다. 전국 시대의 식객을 모으듯 접객소를 차리고 선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욕손, 여몽, 정봉 등의 많은 인재가 모여들었습니다. 202년 건한 7년, 그러니까 제갈량을 얻었던 해보다 5년 전이네요. 이 해에는 관도에서 원소를 이긴 조조가 손권의 성장을 경계해서 손권의 아들을 입족해 하라는 황명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조정에 들어와서 관직을 하나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장소가 얘기해요. 지금 조조의 세력이 강해서 모든 제후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공자를 입조시키지 않으면 남으로 내려와서 강동은 당장 위기에 빠질 것이다. 장소가 입조시킬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주유가 강하게 반대를 해요. 이것은 좋은 말로 입조고 엄밀히 말하면 인질이다. 우리는 강동 육군의 백성들의 한마음을 모아 단결해왔고 넉넉한 군량도 있고 험한 장강에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 남의 통제를 받겠습니까? 이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주유가 반대를 하죠. 두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갈라지죠. 그리고 이 노선은 끝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장소는 적벽대전 때도 화친을 주장을 했죠. 항복을 하자고. 주유는 끝까지 싸우자고. 결국 손권은 아들의 입조를 거부합니다. 꾸준히 세력을 키워 강동의 기틀을 마련한 손권은 부친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강북에 형주를 노렸어요.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 강하태우수 황조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황조의 부장 감령의 활약으로 손권은 패배하고 선봉에 섰던 장수 능조가 죽었습니다. 이 감령이 대단한 장수예요. 나중에 손권에게 투항을 하죠. 15세의 나이로 출전했던 아들 능통이 겨우 부친의 시신을 수습해서 후퇴했지만 감령을 원수로 삼았습니다. 요 감령과 능통의 관계는 나중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손권은 일단 부친의 복수를 비르고 아직 완전히 승복하지 않은 강동의 여러 고을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단양태수 손익은 손권의 동생이었어요. 손권이 강화를 공격했다가 패전하자 단양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손견과 손책이 처음으로 터를 잡은 단양은 손씨 가문의 원한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거의 무력에 의해 지방 호족들을 멸문시키고 정권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 일로 횡포를 부리던 손익이 관원, 규람, 대원에게 죽게 됩니다. 부인 서씨의 기지로 반란은 평정됐지만 겨우 수습되는 강동의 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손익도 그렇게 좀 어질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그 성정을 오르지 못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가 반란을 맞이하게 된 거죠. 207년 10월 드디어 제갈량을 얻었던 그 해로 돌아오네요. 손권의 모친 오태 부인이 죽었습니다. 강동을 안정시키고 황조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던 손권은 상중에는 거병을 하면 예의가 아니라는 주변의 만류에 준비하던 일을 일단 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몽이 찾아와 황조의 부장이던 감령이 투항을 원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요. 감령이 드디어 손권에게 오려고 하네요. 감령은 유명한 해적이었습니다. 그러다 황조의 부하가 되어 많은 공을 세웠으니 황조는 그의 출신만 생각해서 크게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그러니까 감령은 황조 밑에서 공을 많이 세웠어요.
원래 능력이 출중한 그런 장수였거든요. 그런데 해적 출신이라 황조는 크게 중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감령은 거기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송건에게 투항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예전에 능통을 죽였었잖아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송건의 장수 여몽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건넨 거예요. 송건은 이것이 황조를 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령의 투항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하를 공격하는 선봉으로 삼았습니다. 능통이 가장 반대를 했겠죠. 왜?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감령은 송건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선봉에 서서 황조의 목을 베어옵니다. 그러나 공을 세운 감령은 능조의 아들 능통이 부친의 원수를 갚겠다고 덤비는 통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송건의 명령으로 하구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외지에 나가서 일단 좀 몸을 피해라. 내가 여기서 능통을 좀 달래겠다. 뭐 그런 이야기였겠죠. 이후에도 송건은 쉬지 않고 전선을 만들고 배를 만들어야지 강북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배가 많아야. 방비를 굳게 하고 손정을 보내 오해를 지키게 하고 자신은 시상에 주둔하며 주유는 파양호에서 매일 수건을 조련하며 앞날을 대비했습니다. 황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표는 유비를 불러요. 다음 송건의 목표는 형주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유표는 유비를 불러놓고 송건에게 복수할 일을 의논합니다. 유비는 미리 제갈령이 알려준 대로 신야로 돌아가 군마를 정돈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유표는 다시 유비에게 간곡한 어조로 자신이 죽은 후 형주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유비는 이번에도 거절하고 서둘러 물러나와 역관으로 돌아갑니다. 제갈령은 좋은 기회니 형주를 차지하라고 했지만 유비는 나무 위태로운 틈을 타서 기업을 뺏는 일은 의로운 일이 아니라며 거절을 했어요. 제갈령으로서는 답답하죠. 근데 뭐 서주에서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으니까 유비는 그러려니 봐두는 게 좋겠죠. 이때 공자 유기가 들어와서 채씨 일가 때문에 위태로운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유기는 본부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유표의 큰아들입니다. 지금 부인은 채씨 부인이죠. 유종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형주는 원래 채씨 가문의 영향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종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유기가 눈에 가시겠죠. 그래서 틈만 나면은 유기를 해치려고 이 채씨 일가들이, 채씨 일가라면 형주의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유기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비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유비가 자신은 특별한 계책이 없지만 제갈량이 지혜를 짜내면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갈량에게 도와주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남의 집안일에 낄 수 없다며 거절을 했어요. 유기는 할 수 없이 포기를 하고 대신 제갈량에게 어렵게 구한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다락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미리 짜놓은 대로 하인이 와서 사다리를 치워버려요. 이제는 내려갈 방법이 없습니다. 뭐 뛰어내리면 되긴 할 텐데 하여간. 그리고 다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대화는 모두 공명의 입에서 나와 제 귀로 들어갈 뿐 하늘 말고는 얘기를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부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제갈량은 할 수 없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공자께서는 신생과 중의의 고사를 하십니까? 공자는 강하에 부임하겠다고 자청하십시오.
마침 황조가 죽어서 후임자가 없는 강하는 분명히 형주의 아주 중요한 요충이니 공자가 자원을 하면 분명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건이 강하를 공격해서 황조를 죽였어요. 하지만 거기에 병력을 주둔한다는 것은 강을 건너와서 지원병을 보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조만 죽이고 다시 병력을 다 데리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유기는 그 말이 옳다고 여겨서 유표에게 청하여 강하에 부임을 합니다. 한편 조조는 삼공을 폐하고 승상제도를 부활해서 국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삼공제도를 만든 것은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킨 거예요. 하지만 그 삼공제도를 폐하고 승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1인지상 만인지하 아니죠. 1인지하 만인지상이죠. 거꾸로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모계를 동조연, 최염을 서조연, 그리고 사마이를 문학연으로 삼아 자신을 보조하게 했습니다. 사마이는 그 능력이 출중했지만 조조는 그 재능은 아까워하면서도 뭔가 꺼리는 구석이 있어서 실권이 없는 교육 담당 부서인 문학연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사마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나중 사람이 판단하는 역사죠. 사마이가 나중에 결국엔 조씨를 뒤집어 엎고 사마씨의 천하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이는 실질적으로 그 방면에 뛰어났을 수도 있죠. 문학연이라는 것은 뭐 국립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총장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지위니까요. 이렇게 전국을 안정시킨 조조는 드디어 형주를 정벌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하우돈이 선발대가 되어서 출병을 했어요. 조조는 하우돈을 도독으로 삼고 우금, 이전, 하우란, 한호 등을 부장으로 삼아 유비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하우돈은 방망성이라는 곳에 주둔을 했어요. 하우돈이 출전할 때 순욱이 충고를 합니다. 유비도 만만한 인물이 아닌데 지금 제갈량이 옆에서 보좌를 하고 있다. 장군은 조심하라. 하지만 무서울 게 없는 하우돈은 스스로 재주를 믿고 유비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제갈량은 신야 인근 고을의 장정들을 모아 조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극진히 대하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전의 생활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도 유비는 소털을 얻어서 그것으로 털모자를 짜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그런 유비를 보고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가롭게 모자를 짜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유비는 그 말에 황급히 모자를 던져버리고 가르침을 청합니다. 소일거리로 하던 일이라 습관이 되어 그러오. 너무 화내지 말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알려주시오. 제갈량이 자리를 정하고 앉아 묻습니다. 주공은 스스로 조조와 비교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한 신이 유방에게 한 질문과 똑같았어요. 나는 조조보다 부족한 점이 많소. 지금 조조는 하북을 평정하고 형주를 노릴 텐데 그땐 어떻게 하렵니까? 유비가 한참 고민을 해요. 나도 사실은 그것이 걱정이라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어. 제갈량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공이 가진 군사는 겨우 수천 명에 불과하고 신야는 성이 낮고 좁아서 대군을 막기에 부족합니다. 사실 유비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갈량은 수차례 형주를 차지할 것을 건의했지만 유비는 한사코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방편으로 우선 군사의 수라도 늘려보려는 생각으로 고을의 장정들을 모아 제갈량이 조련을 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때 하우돈의 1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마침 제갈량은 조련장에 나가 있어 우선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선비인 제갈량보다는 무장인 관우와 장비가 전쟁에는 더 믿음이 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은근히 제갈량에 대한 신임에 질투를 하고 있던 관우와 장비는 퉁명스럽게
유비에게 말합니다. 물께서 나가 싸우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유비가 자신을 물고기에 제갈량을 물에 비유해서 수어지교라고 했던 그런 말을 비꼰 말이에요. 유비는 그런 동생들이 야속하기도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르는 말투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작전은 공명히 세우지만 적을 상대하는 싸움은 누가 뭐래도 두 아우의 몫이다. 그것을 어찌 남에게 미루려 하는가. 우선은 서둘러 군사를 소집해주게. 공명과 의논한 후 다시 부르겠네. 관우와 장비도 심각한 일을 앞두고 감정을 더 드러내지 못하고 군사를 소집하러 물러나왔습니다. 묘하죠. 서서가 있을 때는 관우와 장비는 아무런 그 반발이 없었어요. 뭐 서서가 시키는 대로 뭐 전투가 많지는 않았지만 서서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제갈공명이 오면서부터는 긴장 관계를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한편 유비의 연락을 받고 공명이 황급히 들어옵니다. 유비가 대책을 물었어요. 제갈량이 우선 장군의 인수를 주십시오. 군령을 엄하게 세우려면 꼭 필요합니다. 제갈량은 우선 유비의 인수와 장군검을 받아들고 장수들을 불러 작전을 지시를 합니다. 미리 생각해둔 듯 막힘이 없는 지시였어요. 명령을 받은 장수들은 출전을 준비했습니다. 관우가 제갈량에게 물어봅니다. 군사는 어디서 싸우십니까? 이미 작전을 들어 제갈량에게 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제갈량은 태연히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성을 지키며 여러분을 위해 승전잔치를 준비하고 공적을 기록할 공로를 마련하겠소. 장비도 옆에서 한마디 거듭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가는데 한가롭게 계시단 말이오. 유비가 다시 두 사람을 꾸짖습니다. 모름지기 전쟁의 승부는 천리 밖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 군사의 말은 나의 말과 같은 것이니 여러 장수들은 반발하지 말아라. 관우와 장비도 그 말에 더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옵니다. 하지만 완전히 승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선은 작전대로 수행하고 작전이 듣지 않았을 때 다시 따지기로 마음을 바꾼 거죠. 모든 장수들은 자신의 위치로 출발을 했습니다. 선봉은 번성에서 불려온 조운이 맡았어요. 모든 장수들이 출전하자 제갈량은 유비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한편 방망성에 도착한 하우도는 군사를 둘로 나누어 공격할 채비를 합니다. 선봉은 우금과 함께 인솔하고 후부는 군량과 마초를 호위하게 했습니다. 시원한 서풍이 부는 그런 가을 날씨였어요. 하우도는 여유있게 경치까지 즐기며 행군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망파에 이르러 조운의 군사를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따르는 군사가 형편없는 것을 보고 크게 웃습니다. 서서가 말하기를 제갈량은 용병이 귀신 같다고 하더니 저 꼴을 봐라. 저것은 오합지졸아니냐. 내가 서서의 진정한 능력을 이제 알겠구나. 내가 오늘 유비와 제갈량을 사로잡아 승상께 내 능력을 보여주리라. 그때 조운이 달려나와 싸움을 걸자 하우돈이 말합니다. 넌 웬 코 올리겠냐? 하우돈의 말에 조운이 화를 내며 달려들어서 양쪽의 선봉 군사가 어우러져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워낙 수적으로 불리한 조운의 군사는 금방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하우돈은 즉시 군사를 내서 추격을 했어요. 부장으로 있던 한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하우돈에게 매복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우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적의 군사는 얼마 되지도 않는다. 매복이 있어도 그 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매복도 어차피 엄청난 수적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죠. 100명 가는데 한 3명 매복이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더욱 군사를 재촉해 조운을 추격했습니다. 한호의 예측은 정확했어요. 역시 매복군이 있었습니다. 한참 추격하는데 갑자기 포양이 울리면서 군사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선두의 선장수는 다름 아닌 유비였어요.
하우돈이 한호를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적의 복병이라니 우습지 않느냐. 당장 뚫고 오늘 중으로 신야를 점령하도록 하자. 하우돈의 말대로 유비의 복병이 합류해도 조운의 군사와 합쳐 얼마 되지 않는 군사였어요. 10만 대병의 절반인 5만 군사를 거느린 하우돈의 선발대에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잠깐을 싸우다가 다시 조운과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하우돈은 유비를 잡을 욕심에 무리하게 추격을 계속했어요. 그러는 사이 날이 저물었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많아 달빛도 없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뒤를 따르던 우금과 이전이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보니까 사방이 온통 갈대밭이었어요. 거기다가 길이 갑자기 좁아져 병목 현상으로 대군이 서로 뒤엉켜서 진퇴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이 말합니다. 화공을 당한다면 이것은 끝이요. 교병 필패라 했는데 도독이 너무 자만해 유인계에 빠진 것 같소.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죠. 교만하면 반드시 진다. 우금도 동감하고 서둘러 말을 달려 선두에선 하우돈에게 달려갑니다. 이전은 말을 반대로 달려 거침없이 달려오는 후방의 군사들을 멈추게 했어요. 그러나 갑자기 군사를 멈추니 뒤에서 밀려든 군사와 엉켜서 더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한편 우금은 뒤엉킨 군사를 해치고 겨우 선두에 선 하우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화공을 당하면 달아날 곳이 없는 험지의 입구입니다. 행군을 멈추고 군사를 물리십시오. 하우돈도 정신을 차리고 뭔가 느끼는 것이 있어 주변을 살피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군사를 멈추게 하라. 그러나 마치 그 소리가 신호였던 듯이 사방에서 함성이 일어나고 불길이 치솟더니 밤이 되면서 강해진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사방으로 번졌습니다. 갑자기 좁은 길에 들어서 대우가 흐트러진 군사들이 더 혼란해져서 달아나려고 길을 쓰다가 서로 밟혀 죽는 자가 속출했습니다. 거기다 멀찍이 달아난 줄 알았던 조운이 군사를 돌려 전방을 공격해오니 하우돈은 아무 생각 없이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한편 서둘러 후방으로 갔던 이전은 전방에 엄청난 불길이 오르자 급히 후방의 군사를 수습해 방망성으로 회군을 했어요. 그런 이전의 앞을 관우가 막아섰습니다. 워낙 창졸지간에 당한 일이고 전부에 있던 군사들이 황급히 뒤로 달아나는 통에 대열이 흐트러져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후부가 되어 군량과 마초를 수송하고 경비하던 하우랑과 한호도 낭패를 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장기의 습격을 받은 거예요. 하우라는 창졸지간에 죽고 한호는 정신없이 달아납니다. 유비의 장수들은 밤새도록 적을 추격하여 무찌르고 군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적이 버리고 간 전리품을 수습해서 신야로 개선을 했어요. 엄청난 대승이었습니다. 제갈량에게 불손했던 관우와 장비도 말에서 내려 그에게 절하고 지난 결례를 사과를 합니다. 유비는 성에 크게 잔치를 열고 획득한 전리품을 장수와 군사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갈량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잔치가 끝나고 유비를 찾아와 말합니다. 하우돈의 선발대는 막았지만 조조가 본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잠시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조만간 큰일이 닥칠 것이니 그것이 걱정입니다. 걱정이 있다면 대책이 있을 듯하여 유비가 물어봅니다. 군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 제갈량이 심각하게 다시 이야기를 해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신야를 버리고 양양성으로 들어가십시오. 소문에 따르면 유경승, 즉 유표의 병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북방에서 조조가 형주를 위협하는 이 시기에 민심을 크게 얻고 있는 우리가 형주를 차지하고 적을 막아준다면 백성들도 진심으로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뜻을 듣고도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나도 그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차마 그리할 수는 없소. 그래서 항상 군사께 미안할 따름이요. 제갈량이 다시 권해요. 지금 차지하지 않으면 남의 땅이 될 땅입니다. 결심을 굳히십시오. 제갈량이 다시 권했지만 유비는 더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차라리 신야에서 조조와 싸우다 죽을지언정 의리를 버리지는 못하겠어. 제갈량도 더는 권하지 못하고 의견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이 답답한 주군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싫었습니다. 그리고 208년 7월 제갈량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됩니다. 다음에 조조는 80만 대군을 동원해 형주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 공격을 말리던 공용이 만류하다가 미움을 받아 죽었어요. 자, 공용은 왜 죽었을까? 그리고 이 대군의 공격 앞에 유비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유튜브와 팟캐스트 파티 이야기 삼국지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같이 업로드 됩니다. 감사합니다.